탐정 갈릴레오, 히가시노 게이고. 2장 옮겨붙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우두둑 소리가 났다.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다. 후지모토 다카오는 꼼짝도 하지 않는 부표를 보다가 바로 옆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야마나베 아키히코를 노려보았다. 야, 야마나베, 너 이거 속은 거야. 이런 데서 잉어가 낚일 리 없잖아. 그러자 야마나베는 오래전부터 조용하기만 한 수면으로 눈길을 돌린 채 고개를 갸우뚱했다. 참 이상한데? 그렇지만 사이토의 집에서 분명히 봤다니까. 수저 속에 여기서 낚았다는 잉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에서 낚은 거란 말이야. 사이토 자식이 속인 거야. 그럴까? 야마나베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눈만 깜빡거렸다. 이 둘은 중학교 동급생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웃에 살며 같이 뛰어놀았고 낚시라는 공통의 취미가 있다. 둘 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심지에서 자전거로 20분 정도 달린 곳에 있는 녹지 공원의 표주박처럼 생긴 저수지에서 잉어를 낚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야마나베였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사이토 고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거짓말, 어떻게 그 저수지에 잉어가 살 수 있어? 후지모토 다카오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옛날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양식을 했대. 그때 남은 놈이거나 그 자손이 몇 마리 있다는 거야. 평소에는 잘 안 낚이지만 가을이 되면 겨울을 대비해서 많이 먹어야 하니까 포인트만 잘 선택하면 낚인다고 했어. 이것이 야마나베의 설명이었다. 그래도 반신반의였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낚시도 못 해본 참이라 일요일에 약속을 해서 이렇게 표주박 연못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후지모토 다카오의 예상대로였다. 잉어는 고사하고 붕어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이런 연못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다카오는 앞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못 자체도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연못은 학교의 수영장만한 넓이였다. 가늘고 긴 데다가 중간 부분이 잘록해서 표주박 연못이라고 부른다. 주위에 잡초가 무성하고 녹지공원의 하이킹 코스에서 벗어난 곳이라 지역 주민 가운데서도 이 연못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옛날에는 여기에 소금쟁이니 물방개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용기 같은 쓰레기가 먼저 눈에 띈다. 그런 것들이 수면 여기저기에 떠 있고 그것을 감싸한 듯이 회색 기름띠가 넓게 수면을 덮고 있다. 그리고 건축 폐자재나 기계 부품으로 보이는 금속 같은 것들이 연못 주변에 흩어져 있다. 코스에서 살짝 벗어난 사이클링 조객에는 거대한 쓰레기장에 지나지 않고 악질적인 인간에게는 대형 쓰레기 폐기장으로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후지모토는 생각했다. 후지모토가 낚싯줄을 걷어올리고 낚시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긴 안 돼. 돌아가자. 역시 아닌가? 야마나베는 아직도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건 시간 낭비야. 여기서 시간을 죽일 바에는 집에서 게임이나 하는 게 나아. 하긴 그래. 그러니까 빨리 걷어. 후지모토는 서둘러 낚시 도구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속은 걸까? 속은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래도 야마나베는 미련이 남는지 뭐라고 투덜거리며 수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보 자식. 후지모토는 소리내어 투덜거렸다. 그때였다. 어? 야마나베가 갑자기 달라진 어투로 말했다. 뭐야 저거? 뭐가? 저거 말이야. 봐. 저기서 빛나는 거. 오른쪽에 떠 있는 거.
야마나베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으로 후지모토의 시선이 가 닿았다. 30cm 정도 크기로 평평한 뭔가가 빛을 반사하며 수면에 떠 있었다. 냄비 같은 거 아니야? 후지모토가 말했다. 편의점에서 파는 냄비 우동 그릇 같은 거. 크기도 그 정도인데. 글쎄, 저것 좀 이상한데? 야마나베는 일어서서 청바지 엉덩이에 묻은 흙을 탁탁 털면서 연못가를 따라 걸었다. 손에는 낚싯대를 든 채. 후지모토도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뒤를 따랐다. 다른 놈한테 속아서 친구를 이런 데까지 데리고 온 게 미안해서 일부러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 기묘한 물건이 또렷이 보이는 장소에 이르자 야마나베는 발길을 멈추었다. 그것은 연못가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우유팩과 나란히 수면에 떠 있었다. 야마나베는 낚싯대로 그것을 앞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손에 닿는 곳까지 다가오자 그것이 무엇인지 후지모토도 알 수 있었다. 뭐야 이거? 봐, 냄비 우동 그릇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야마나베는 그 기묘한 물건을 건져 올렸다. 무대에 올라간 4명의 소녀를 보고 구선아기는 객석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도무지 10서너 살로는 보이지 않았다. 화장을 두껍게 해서만은 아니었다. 각자의 얼굴에 맞춰 가장 어른스러우면서도 여성스럽게 보이도록 세련되게 한 메이크업이었다. 게다가 의상도 대담했다. 놀랄 만큼 노출이 심한 의상이 뜻밖에도 여학생들의 몸과 잘 어울렸다. 번화가에서 이 아이들을 누가 여중생이라 여기고 지도하려 할까? 경찰관인 그도 구별할 자신이 없었다. 격렬한 리듬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4명의 소녀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무대 앞에서 구산하기는 새삼 압도당하고 말았다. 이곳이 중학교 체육관이란 사실을 한순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애들은 학교에는 왜 와? 혹시 물장사 배우러 오는 건 아닐 테지? 구산하기는 옆자리에 앉은 모리스타 유리에게 말했다. 이 정도로 놀라면 안 돼. 그의 누나는 무대를 바라본 채 그렇게 말했다. 걔 중에는 선생을 유혹하는 애도 있으니까. 정말이야? 미사가 그런 말을 했었어. 작년 졸업생 가운데는 선생 아이를 임신한 애도 있었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잇고 구선하기는 맥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딸이 학교 축제 무대에 서니까 같이 가보자고 누나가 부탁한 것이 어젯밤이다.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싶은데 다룰 줄 모르니 대신 찍어달라는 것이 진짜 이유였다.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매형이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누나와 같이 오긴 했는데 체육관에 들어갈 때 입구에 걸린 간판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댄스 선수권이라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무대에 선다고 해서 무조건 연극을 하는 줄로만 여겼던 것이다. 봐, 다음이 미사 차례야. 유리가 손가락으로 무릎을 쿡 찌르자 구선하기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사회자 소개가 있자 이윽고 5명의 소녀가 나타났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소녀들의 모습에 구선하기의 입이 쩍 벌어졌다. 소녀들은 새빨간 차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허리 바로 아래까지 슬릿이 든 것을. 회장 여기저기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여자애들은 다들 저래. 체육관을 나서면서 유리가 말했다. 매형의 고뇌가 눈에 선해. 지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부녀가 싸움질이었지만. 아, 그거 참 고생이 많으셔. 누나는 웃었다. 어머니 쪽은 딸의 그런 모습이 그리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미사를 불러올 테니까
같이 식사라도 하지 않을래? 오늘 노동을 해줬으니까 내가 살게. 이 주변에는 패밀리 레스토랑밖에 없지만. 그거 좋지. 자, 그럼 이 부근에서 잠깐만 기다려. 다시 체육관 쪽으로 걸어가는 누나의 뒷모습을 보다가 구산하기는 바로 옆에 검도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거기에는 이상한 박물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시간도 죽일 겸해서 그는 그 입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겹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안내 앞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로 이상한 것들만 진열되어 있었다. 고시엔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에는 자그맣고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밑에 굿바이 홈런을 맞아 패배한 팀의 눈물이 구멍으로 남았습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온 건지 모를 카펫에는 하늘을 나는 카펫, 단 비행시간 초과로 은퇴 라는 해설이 붙어 있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던 그의 발길이 한 곳에 이르러 뚝 멈추었다. 벽에 걸린 어떤 진열품 앞에서였다. 그것은 석고로 만든 인간의 얼굴이었다. 설명문에는 좀비의 데스마스크라고 되어 있었다. 눈을 감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이마 한가운데에 혹처럼 보이는 커다란 돌기가 있었다. 나이는 추정 불가. 그러나 중학생의 얼굴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섬세하고 리얼한 형태로 보건대 조각한 것이 아니라 고무 같은 걸로 실제 얼굴에서 본을 뜨고 거기에 석고를 부어 만들었을 것이라고 구산하기는 추정했다. 요즘은 몇 분 만에 본을 뜰 수 있게 빨리 굳는 고무가 시판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그는 석고 얼굴을 바라보며 기묘한 감각에 빠져들었다. 갑자기 자기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이런 불안감이라니. 그리고 잠시 생각한 끝에 그 원인을 알아냈다. 그는 형사였다. 수사 일과는 살인사건을 다룬다. 당연히 시체를 볼 기회가 많다. 죽은 자에게는 독특한 표정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것을 안다. 살아있는 사람이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얼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안색이라든지 피부의 윤택과 같은 물리적인 무엇이 아니다. 얼굴 전체가 표현하는 분위기 같은 게 다르다. 이 데스마스크에는 그런 게 있네. 라고 구산하기는 확신했다. 그러나 동시에 설마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중학생이 실제로 죽은 사람의 얼굴로 이런 음침한 석고 마스크를 만들다니 믿을 수 없었다. 어쩌다 보니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는 스스로 마음을 달래려 애썼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불안한 마음을 어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는 다른 전시품들을 휙 둘러보고는 출구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데스 마스크의 인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여자 2명이 들어왔다. 둘 다 30 정도로 보였다. 두 여자는 구산하기 쪽은 보지도 않고 서둘러 실내의 구석 쪽으로 갔다. 어쩐지 두 여자에게는 중학생들의 장난기 넘치는 전시품을 보려는 것 치고는 너무도 절박한 기운이 감돌았다. 구산하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으로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발길은 곧장 데스 마스크 앞까지 나아가 그 앞에서 멈추었다. 정장 차림의 여자가 말했다. 이거야. 원피스 차림의 다른 여자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스크 쪽을 바라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를 곁에서 지켜보는 여자의 얼굴색이 점점 새파랗게 질리는 것으로 보아 그 표정이 어떠하리란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산하기는 깨달았다. 원피스 차림을 한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역시 맞아?
정장 차림의 여자가 물었다. 원피스 차림의 여자는 한번 크게 몸을 뒤틀더니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야, 분명해. 원피스 차림의 여자 이름은 가키모토 요코, 시내의 보험회사에 근무한다고 한다. 정장 차림의 여자는 이 학교의 음악 선생으로 이름은 오노다 히로미, 가키모토 요코와는 중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다. 그러니까 오노다 씨가 이 데스 마스크를 보고 가키모토 시니치 씨와 닮았다고 생각했다는 거로군요. 구사나기는 수첩의 메모를 보면서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오노다 히로미는 등을 쭉 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남편과 가키모토 씨는 옛날부터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요즘도 가끔 골프를 같이 치곤 했어요. 그런데 가키모토 씨가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있던 참에 이걸 발견하고 몹시 놀라셨군요. 구사나기는 테이블 위에 섞고 마스크를 볼펜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야 당연히. 침을 삼키는 듯 오노다 히로미의 목젖이 꼴깍 움직였다. 처음에는 설마 했죠. 그렇지만 얼굴도 너무 닮았고 혹의 위치까지 똑같아서 친구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가키모토 요코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오빠라고 확신하십니까? 구사나기는 가키모토 요코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도 눈자위가 불그레하다. 구사나기는 팔짱을 끼고 데스 마스크를 내려다보았다. 저도 모르게 신음을 뱉어내고 말았다. 중학교 건물 안에 응접실이었다. 데스 마스크를 바라보는 두 여자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구사나기가 말을 걸어 보았더니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야기가 되돌아왔다. 그래서 자세한 사정을 듣기로 한 것이다. 그 이야기란 데스마스크의 얼굴이 이번 여름에 행방불명된 가키모토 요코의 오빠 시니치와 너무 닮았다는 것이다. 구사나기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파이프 의자에 앉아있는 비쩍 마른 중년 남자 쪽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박물관을 담당하는 과학클럽의 고문교사 하야시다였다.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 들은 말이 없으시다는 거로군요. 데스 마스크를 가리키며 구사나기가 물었다. 하야시다 선생은 등을 쭉 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런 전시는 모두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변명하는 듯한 말투는 이것이 어떤 책임 문제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야시다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들어와라. 하야시다가 2명의 남학생을 안으로 들였다. 둘 다 중학생답게 가느다란 몸매였다. 한쪽은 안경을 끼었고 다른 한쪽은 이마에 여드름이 많다. 야마나베 아키히코와 후지모토 다카오. 안경이 야마나베였다. 그는 손에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자네들이 이걸 만들었나? 구사나기는 두 학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두 학생은 서로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 얼굴형은 어떻게 떴어? 틀을 만들어서 석고를 부었을 텐데. 그러자 야마나베가 머리를 긁적이며 주웠어요 하고 말했다. 주웠어? 이거예요. 이건... 구사나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것은 금속재 마스크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의 굴곡과는 정반대였다. 거기에 석고를 부어 굳히면 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데스 마스크가 나올 것이다.
구산하기는 금속의 재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두께는 음료수 알루미늄 캔 정도로 보였다. 거기에 전사된 얼굴은 분명히 석고 데스마스크와 똑같은 것이었다. 이걸 어디서 주었어? 구사나기가 물었다. 표주박 저수지에서요. 야마나베가 대답했다. 녹지 공원에 있는 저수지예요. 후지모토가 말했다. 두 학생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 일요일에 주었다고 한다. 그것으로 마스크를 만들자고 생각한 것은 야마나베였다. 또 실제로 석고를 부어 만들어 보니 너무 잘 나와서 그들이 소속된 과학서클의 전시품으로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었나? 없었지. 야마나베가 후지모토의 동의를 구했다. 후지모토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못에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니? 특이한 점이라니요? 그러니까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다든지 하는 거. 우린 그 연못에 자주 가는 게 아니라서요. 야마나베는 입을 비쭉 내밀었다. 후지모토도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였다. 구사나기는 불안해하는 두 중학생을 바라보고 있는 가키모토 요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표주박 연못이라는 말을 듣고 혹시 떠오르는 것은 없으십니까? 오빠께서 자주 산책을 나갔다든지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구사나기는 얼굴을 한번 문지르고는 지금까지 메모한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이것을 어떤 사건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그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기묘한 이야기를 윗사람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몰랐다. 저 형사님, 하야시타 선생이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이 얼굴이 이분의 가족일 경우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겁 많아 보이는 선생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하야시타가 대답하자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저 여기 혹시 가키모토 씨 계신가요? 울케 언니가 왔을 거예요. 가키모토 요코가 말했다.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코더러 신이치 씨의 부인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구사나기는 문을 연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긴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뒤로 묶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다. 서둘러 달려온 듯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언니, 이것 좀... 그러면서 가키모토 요코는 석고 데스마스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실내로 들어선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충혈된 눈이 테이블 위에 데스마스크를 보자마자 더 크게 열렸다. 남편과 닮았느냐고 구사나기는 물으려 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더니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연구실 문에 늘 걸려있는 행선지 표시판에는 육아와 만화부가 연구실 안에 있음을 알리는 자석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 그는 문을 2번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여는데 뽕! 왼쪽에서 뭔가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구명용 분황만한 하얗고 동그란 연기가 천천히 그가 서 있는 방향으로 공중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구사나기는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다시 한번 퐁 소리가 났다. 같은 방향에서 아까와 같은 크기의 하얀 동그라미가 또 하나 떠올랐다. 모기향 냄새가 났다. 어둠에 눈이 익자 방 한 구석에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상자의 정면에는 지름 10cm가 조금 넘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상자 옆에는 가운 소매를 팔꿈치 위까지 걷어올린 육아와 만화부가 서 있었다. 환영의 뜻으로 봉화를 올렸지. 상자 앞에 뚫린 구멍에서 하얀 연기가 나왔다. 그 연기가 도넛 형태를 그리며 구산아기 쪽으로 다가왔다. 뭐야 이건? 무슨 장치를 한 거야? 동그란 연기를 한 손으로 흩뜨리면서 구산아기가 물었다. 장치 같은 건 없어. 상자 속에 모기향을 넣어두었을 뿐이야. 연기가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가 상자를 가볍게 치면 동그란 연기가 튀어나가는 거지. 자네 같은 애연가 가운데는 입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내며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유체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이한 현상이 몇 가지는 유체의 장난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썰이야. 유가와는 벽에 스위치를 올렸다. 어두컴컴한 실내에 형광등 불빛이 가득 찼다. 그런 썰이 내가 끌어안고 있는 괴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구사나리가 말했다. 유가와는 철제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 망령이라도 나온 건가? 멋진 직관력이야. 구산아기는 들고 있던 스포츠백을 열어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든 물건을 꺼냈다. 망령의 마스크야. 용기 속의 금속제 마스크를 보고 유가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디 보자. 그는 오른손을 마스크 쪽으로 뻗었다. 알루미늄이로군. 유가와는 마스크를 들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그 정도는 나도 바로 알아차렸어. 구산아기는 콧날을 부풀리며 말했다. 하긴 그 정도는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낼 수 있지. 유가와는 산뜻하게 인정했다. 그런데 왜 이게 망령의 마스크라는 거지? 이게 참 묘한 이야기라서. 구산아기는 조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물리학 교실의 조교수는 두 손을 머리 뒤에 얹고 눈을 감은 채 구산아기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마스크의 주인공이 행방불명된 그 남자라는 건가? 이야기가 끝나자 유가와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아니, 100% 맞다고 해야겠지. 그걸 어떻게 확인한 건데? 시체를 발견했으니까. 시체? 유가와는 몸을 일으켰다. 어디서? 표주박 연못에서. 시체를 건져 올린 것이 사흘 전이었다. 가키모토 시니치의 아내 쇼요와 여동생 요코가 그 마스크의 얼굴이 시니치임에 틀림없다는 증언을 한 이후 경찰은 표주박 연못을 수색하여 몇 시간 만에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는 심하게 부패하여 옷으로는 시체의 신원을 알아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치아 치료의 흔적을 통해 가키모토 시니치가 분명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왜 시체의 얼굴 마스크가 연못에 떨어져 있었을까? 유가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걸 모르겠으니까 여기 온 게 아닌가. 구산아기의 말에 유가와는 콧김을 불어내고는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렸다. 나는 신명술사가 아니야. 과거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시간 여행자는 더더욱 아니고. 그렇지만 이 마스크의 정체를 밝혀낼 수는 있잖아. 구산아기는 금속제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이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다른 하나는 왜 범인은 이것을 만들었는가. 범인? 유가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다음 학생 시절의 친구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타살이 아니라면 수사 일과의 형사가 눈에 불을 켜고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테지. 두개골의 측두부가 함몰되어 있어. 꽤 무거운 둔기로. 그것도 힘껏 친 것 같아. 범인은 남자 아니면 힘센 여자겠지. 마스크의 주인공에게 아내가 있다고 했지. 그 여자는 어떨까? 진범은 가까운 곳에. 그것도 여자. 그런 게 추리소설의 일반적인 기법이잖아. 작은 몸매의 가냘픈 여자야. 그녀의 힘으로는 무리일 거야. 용의자 리스트에서 무조건 뺄 수야 없겠지만. 아내가 남편을 죽여 시체를 연못에 버리기 전에 추억을 남기기 위해 데스마스크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 알루미늄 틀까지 버렸다고 하면 일단은 꽤나 논리적인 스토리가 되겠지. 유가와는 구산아기의 손에서 금속 마스크를 받아들고 새삼 요리조리 관찰하기 시작했다. 농담을 하고 있지만 눈은 벌써 과학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정도만 추리해줘도 꽤나 도움이 되겠어. 유가와의 손을 바라보며 구산아기가 말했다. 일단 경찰에서도 검토해 보았겠지? 감식가와 지혜를 모아서 여러 가지로 조사해봤지. 예를 들면 어떤 거? 먼저 똑같은 얇은 알루미늄 재료를 구해서 직접 사람 얼굴에 갖다 대고 만드는 방법. 그거 재밌네. 유가와는 빙긋 웃었다. 그래서 결과는? 꽝이었어. 그랬을 테지. 유가와는 작게 웃었다. 그렇게 해서 얼굴형을 뗄 수만 있다면 인형 공예사가 얼마나 편하겠어.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얼굴 근육이 뒤틀려버려. 극단적으로 말하면 스타킹을 뒤집어 쓴 듯한 얼굴형밖에는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지. 살아있는 인간의 얼굴이니까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시체를 가지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사후 경직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실제로 시체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다른 사건 때 얼굴을 복원한 모형으로 실험을 해보았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럴듯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럴듯한 거? 얼굴 형태랑 비슷하다는 뜻이지. 애석하게도 깨끗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구산아기는 유가와가 들고 있는 금속재 마스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얼굴의 세세한 굴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 더 얇은 재료. 예를 들면 알루미늄 박지 같은 것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도 같지만 이 정도 두께의 재료로는 힘들어. 알루미늄 박지로 만들었다면 지금도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어쨌든 강하면서도 완벽하고 균형 잡힌 힘을 계속적으로 알루미늄 재료 위에 가해야 한다는 게 감식의 결론이었어. 그건 동감이야. 유가와는 금속재 마스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제조법을 밝히려다 거기서 암초에 걸렸군. 그런 셈이지. 구산아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어때? 물리학 교실의 유가와 선생도 손을 드는 건가? 그 정도 도발에 걸려들 만큼 난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유가와는 일어서서 문 옆에 있는 개수대 쪽으로 걸어갔다. 자, 그건 그렇고 커피라도 마실래? 난 됐어. 어차피 인스턴트일 테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유가와는 예의 그 지저분한 머그컵에 싸구려 커피가루를 넣었다. 이걸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듭했는지 몰라.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최초로 상품화된 인스턴트 커피의 발명자는 일본인이야. 그때는 드럼 건조법이란 방법을 썼지. 간단히 말해 커피 추출액을 그냥 건조시키면 끝.
그 후 맥스 회사가 분무 건조법을 개발해서 인스턴트 커피 맛이 격상되었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났지. 나아가 1970년대에 들어서 진공 냉동 건조법이 등장하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주류야. 어때? 인스턴트 커피도 꽤나 깊이가 있다는 생각 안 들어? 그렇다 하더라도 인스턴트는 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사소한 거라도 간단히는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알루미늄 마스크도 인스턴트 커피도 마찬가지. 유가와는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스푼으로 저은 다음 선체로 커피 냄새를 맡았다. 향기 좋고 과학 문명의 냄새. 이 마스크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나? 구산하기는 책상 위를 가리켰다. 나지. 아주 심하게. 그렇다면 두세 가지 질문이 있어. 머그컵을 든 채 유가와가 말했다. 그 표주박 연못이란 어떤 연못이야? 어디에 있지? 어떤 연못이라고 설명하기가 좀... 구산하기는 손가락으로 턱을 살살 긁으며 말했다. 산기슭에 있어. 그냥 평범한 작은 연못이야.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더럽다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특징도 없지 뭐. 주변은 풀밭이고 그 옆으로 하이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어. 그 주변이 녹지공원이라서. 거기서 사냥하는 사람이 있어? 사냥? 수련 말이야. 엽총을 든 엽사들이 우글거리지는 않는지 묻는 거야. 그것도 산탄총이 아닌 라이플로. 라이플? 농담이겠지. 구산하기는 웃었다. 그런 작은 산에 그런 걸 사용할 만한 사냥감이 있을 리가 없잖아. 동물원에서 사자가 도망쳤다는 소식도 없었고. 어쨌든 그곳은 수렵 금지야. 그런가 역시. 유가와는 진지한 표정으로 커피를 훌쩍거렸다. 아무래도 농담으로 라이플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라이플은 왜? 아까 말했듯이 측두부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어.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 유가와는 컵을 들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구산하기를 제지했다. 사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마스크의 제조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무래도 라이플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구산하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기인이라는 호칭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 자신이 너무 머리가 나쁜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왜 이 사내가 라이플 이야기를 꺼내는지 도무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한번 보러 가볼까? 유가와가 툭 말을 내뱉었다. 그 표주박 연못이라는데 말이야. 언제든 안내할게. 구산하기가 힘차게 대답했다. 유가와와 헤어지고 나서 구산하기는 동료 고즈카 형사와 만나 가키모토 시니치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장례식도 있고 해서 그의 아내인 쇼요와 찬찬히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가키모토의 집은 국도에서 언덕길을 올라간 곳에 자리 잡은 주택가의 가장 구석자리에 있었다. 대문을 지나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이 나온다. 바로 옆에 차고 셔터는 내려져 있었다. 가키모토 쇼요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조금 피로해 보이기는 했지만 머리를 깨끗이 다듬은 데다 화장도 하고 있어서 어제 만났을 때보다 사뭇 젊어 보였다. 상중인 것을 의식해서인지 검정색의 소박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자그만 진주 귀걸이를 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몸치장에 신경을 쓴 것 같았다. 구산하기는 고즈카 형사와 함께 응접실로 들어섰다. 4평 정도 넓이의 응접실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벽가의 책장에는 트로피 몇 개가 진열되어 있었다. 거기 매달린 장식으로 봐서 골프 대회에서 받은 것인 듯 했다.
가키모토 시니치는 치과 의사였다. 아버지가 설립한 병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한다. 그 병원을 다니던 환자들이 꽤 당황했을 것이라고 벽에 붙어있는 표창장 따위를 바라보며 구선하기는 생각했다. 장례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관해 쇼유가 어두운 표정으로 설명하는 말을 다 들어준 다음 구산하기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갔다. 그 후에라도 뭐 좀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까? 그러자 쇼요는 볼에 오른손을 대고 마치 이가 아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의 유해를 찾은 다음에도 열심히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남편과 표주박 연못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아무 관련성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구산하기는 수첩을 펼쳤다. 그렇다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부인께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것은 8월 18일 월요일 아침이었죠? 네, 그럴 거예요. 쇼요는 바로 대답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지도 않는 것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은 질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남편분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아침 6시에 집 앞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고 하셨죠. 차는 구산하기는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니까 검정색 아우디. 여기까지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건너편에 사는 하마다 씨가 가족 동반으로 이즈라고 했던가?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도 아침부터 차에 짐을 싣기도 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18일이 맞아요. 쇼요는 명쾌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것이 다음날 점심때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골프를 친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디서 자고 오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어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같이 간다던 사람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남편과 골프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남편분이 출발한 다음에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부인께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남편께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밤에 몇 번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수신 불가 지역에 있다던가 전원이 꺼져 있다던가 뭐 그런 말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구산하기는 볼펜 끝을 엄지로 둘러서 펜 끝을 넣었다 뺐다 했다. 초조할 때의 버릇이다. 가키모토 시니치가 타고 갔다는 검정색 아우디는 그가 실종된 지 나흘 후에 사이타마현의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의 기록에 따르면 그 후에 주변을 수색해 보았지만 가키모토 시니치의 행방을 알려줄 만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으로 수사는 일단락되고 말았다. 약 2달 후에 2명의 중학생이 금속제 마스크를 줍지 않았더라면, 나아가 그 마스크로 석고 데스 마스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음악 선생이 데스 마스크를 보고 친구 오빠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더라면 그 실종 신고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중단 상태였을 것이다. 발견된 검정색 아우디에서는 가키모토 시니치의 캐디백, 스포츠백, 골프 슈즈 케이스가 나왔다. 차 안에는 다툰 흔적도 없고 혈흔 따위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분실된 물건도 없었다는 것이 당시 가키모토 쇼요의 증언이었다. 표주박 연못은 아우디가 발견된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시체가 빨리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인이 차만 먼 곳으로 이동시켜 둔 것으로 보였다. 차는 차고 안에 있습니까? 구산하기가 물었다. 감식반을 투입하여 다시 한번 조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쇼요는 민망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차는 처분해버렸습니다. 에? 누가 손에 댔는지도 몰라 음침한 기분이 드는 데다가 저는 운전도 못하고 했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하긴 무리도 아닐 것이라고 구산하기는 생각했다. 차를 남겨두면 그것을 볼 때마다 불길한 상상을 할 테고 음침한 기분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부인, 이것도 몇 번씩이나 여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남편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 남편이 없어지면 이익을 볼 만한 사람, 또는 남편이 살아있음으로써 손해를 볼 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구산하기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물었다. 가키모토 쇼요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자세로 한숨을 내쉬었다. 몇 번이나 이런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못하지만 남편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할 줄을 모르는 성격이었으니까요. 말을 사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그 순간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고즈카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말? 경주마요? 젊은 형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구산하기는 그가 경마 팬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특별히 경마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친구가 집요하게 권하는 바람에 말을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비가 꽤나 많이 들었을 텐데요. 구산하기가 물었다. 글쎄요. 슈유는 고개를 갸웃했다. 진주 귀걸이가 흔들렸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요. 아마 1천만 엔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전화로 그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 이야기였습니까? 올해 들어서의 일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쇼유는 손을 볼에 갖다 댔다. 그분 이름을 아세요? 공동구입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요. 알아요. 사사오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환자였을 거예요. 어쩐지 좀 수상쩍어 보이는 사람이라 저는 싫어했지만 남편은 마음이 잘 맞는지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 남자에 대해 별로 즐겁지 않은 기억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슈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에 나섰다. 대단하네요. 경주마를 구입하다니. 고즈카 형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치과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장면을 상상이라도 했는지 오른쪽 볼을 문질렀다. 구산하기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메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경주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면바지의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유가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안경 아래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무해 이건. 내뱉듯이 그는 말했다. 새삼 도덕의 부재를 실감하겠어. 이 정도면 화도 안 나. 그냥 슬퍼. 구산하기도 유가와 옆에 서서 표주박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체를 인양할 때와 마찬가지로 온갖 폐자재나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지금 발 아래에 구르고 있는 배터리만 해도 어제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짓을 하는 민족은 일본인 뿐일 거야.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건. 하고 구산하기가 말했다. 아니야. 이건 일본인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런가? 인도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강이 있어. 구소련은 그런 것들을 동해에 내다 버렸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진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말아. 사용하는 인간만의 문제라는 건가? 그 과학을 만들어낸 학자들의 양식은 어떻게 돼? 학자들은 순수할 뿐이야. 순수하지 않으면 극적인 영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유가와는 그렇게 툭 말을 던지고는 연못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자화자찬이로군. 구산하기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고 학자의 뒤를 따랐다. 연못가에 서서 유가와는 수면을 둘러보았다. 시체가 잠겨있던 곳은 어느 쪽이지? 저쪽이야. 연못이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에는 정체 모를 대형 쓰레기나 금속 재료 등이 특히 더 많았다. 시체를 건져 올릴 때 연못 바닥에서 같이 올라온 것들이다. 하나같이 회색 흙이 달라붙어 있었다. 바닥에 뻘이 말라붙은 것이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던 유가와의 눈이 어느 한 점에 고정되었다. 그는 쭈그리고 앉더니 뭔가를 집어들었다. 벌써 뭘 건진 건가? 구사나기가 물었다. 유가와의 손에는 사방 30cm 정도 되는 금속 파편이 들려 있었다. 구사나기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몇 개나 보았었다. 어떤 업자가 버린 폐자재인 것 같아. 지금 그 업자를 찾고 있는 중이야. 그 마스크의 재료인 것 같은데. 감식반도 그런 결론을 내렸어. 재질도 똑같아. 분명해. 유가와는 주변을 둘러보고 또 다른 알루미늄 판을 2장 주었다. 그런 다음 가까운 풀숲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또 뭔가를 주었다. 그것은 검은 피막으로 덮인 전기 코드였다. 그 코드가 무슨 의미라도 있어? 구산아기가 옆에서 물었다. 유가와는 대답하지 않고 코드 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피막 바깥으로 나온 구리선의 끝이 한번 녹았다가 굳은 듯 둥그렇게 뭉쳐 있었다. 그는 코드를 당겨 그 끝을 찾아갔다. 그것은 연못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뒹굴고 있는 길이 1미터 정도의 녹슨 가느다란 철골에 엉켜 있었다. 이거랑 똑같은 코드가 시체와 같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구사나리가 그렇게 말하자 유가와는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세차게 고개를 돌리며 바라보았다. 그건 어디에 버렸지? 버리지 않았을 거야. 시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감식 쪽에서 보관하고 있어. 그걸 좀 봐야겠어. 부탁해 놓을게. 구산아기의 대답에 유가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조사해 주어야 할 게 있어. 뭔데? 기상청에 문의해서 이번 여름에 벼락이 형성된 날짜와 시간을 조사해줘. 벼락? 특히 이 부근에 낙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날짜와 시간을 알면 더 좋고. 그건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벼락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나 유가와는 다시 연못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의미심장하게 빈끝 웃었을 뿐이었다. 뭐야 기분 나쁘게. 알아낸 거라도 있어?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확인한 다음에 확실히 말해줄게. 너무 재는 거 아니야? 알아낸 것만이라도 좀 가르쳐주라. 애석하게도 과학자는 실험으로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이론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존재라서. 유가와는 알루미늄판과 더러운 전기 코드를 구산아기에게 내밀었다. 자, 그만 가자고. 신주쿠의 한 빌딩에서 구산아기는 고즈카 형사와 함께 사사오카 히로이사를 만났다. SNR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좀 수상쩍은 사무실이었다. 주로 기업을 상대로 컴퓨터를 도매합니다. 소프트 개발 회사를 중개하기도 하고요. 이제 겨우 궤도에 오르고 있는 참이죠. 일의 내용을 묻자 사사오카는 그렇게 설명했다.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일까? 말이 많은 산이었다. 일에 대해 한 가지를 물으면 10가지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그럴듯한 게 없을 만큼 천박하다. 사무실의 안쪽은 칸막이 때문에 보이지 않고 사무원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 어떠세요? 형사님도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시는 게 컴퓨터를 모르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노골적으로 바보 취급하는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다. 가키모토 쇼요가 추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해가 갔다. 구사나기는 우선 가키모토 시니치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키모토는 울상을 지었다.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 어금니 일반은 그분이 다 치료해 주었으니까요. 사사오카는 턱을 매만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가키모토 선생이 행방불명이라는 말은 이전에 부인께 들었는데 혹시 무슨 사건이라도 휘말린 게 아닌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벌써 2달이나 지났으니까 살아계실 가능성이 낮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에는 참가하셨습니까? 구사나기가 물었다. 아닙니다. 바쁜 일 때문에 전보로만 조문을 했습니다. 가키모토 씨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말은 누구한테 들으셨죠? 신문에서 봤습니다.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축제 때 가키모토 씨의 데스 마스크가 전시되었고 그것이 단서가 되어 발견되었다던가. 그래서 부인께 연락해서 장례식 장소 같은 걸 물었었죠. 그랬군요. 꽤 요란스럽게 보도한 신문도 있었으니까요. 중학교에서 진짜 데스 마스크 전시, 그 기이한 발견 경위에 관계자들도 고개를 갸우뚱, 가을의 미스터리, 그런 기사들을 구사나기는 떠올렸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장소에 마스크가 떨어져 있었는지. 사사오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다음 의문이 가득한 눈길로 구사나기를 바라보았다. 경찰은 뭘 좀 알아냈습니까?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감식반도 골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럴 테죠. 미신을 좋아하는 상사 하나는 죽은 자의 원혼이 가까운 곳에 있는 알루미늄에 전사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었다. 구사나기의 상사는 비과학적인 것을 몹시 싫어하는 합리주의자였다. 설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사사오카는 어색하게 웃었다. 구사나기의 말에 겁을 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그런데 아르마니 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려 손목시계를 보는 신용을 한 다음 사사오카는 말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상냥한 말투였지만 자신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듯 했다.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경주마 말입니다. 가키모토 씨에게 공동 구입을 제안하셨다고. 그거 말이군요. 사사오카는 다소곳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애석하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키모토 씨에게 잔뜩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가 결국 피해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주 좋은 건수였어요. 끝내주는 혈통을 가진 경주마를 누가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멤버 모집을 하느라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선수를 빼앗기고 만 겁니다.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브로커와 거래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분 연락처 좀 부탁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확인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가르쳐드려야죠. 명함이 어디 있더라? 사사오카는 가슴 호주머니를 더듬더니 작게 혀를 찼다.
집에 두고 왔네. 나중에 가르쳐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그럼 고직하군. 나중에 자네가 연락드려. 네. 젊은 형사는 힘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기분이 좀 그러네요. 꼭 제가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서. 사사오카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쾌한 그 기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가키모토 씨의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금이요? 그래요. 1천만에는 우리 같은 월급쟁이한테는 거금이니까요. 그 금액의 수표를 받으셨겠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구사나기가 말했다. 사사오카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그런 셈이죠. 경주마 구입비지만요. 그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되었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돌려드렸습니다. 가키모토 선생께요. 어떤 식으로요? 은행 계좌로 넣어드렸나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자택까지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게 언제였더라? 꽤 오래됐습니다. 7월 말이었을걸요. 돈을 돌려줄 때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으셨나요? 돈을 맡았을 때 보관증을 써주었다가 돈을 돌려주고 나서 그것을 되받았죠. 그거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없앴죠. 별로 유쾌한 추억이 아니라서요. 그러고는 사사오카는 다시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사뭇 노골적이었다. 슬슬 물러가 달라는 의사표시였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무적인 질문입니다. 사무적이란 말에 일부러 힘을 주어 구사나기가 말했다. 8월 18일부터 열흘간의 행동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사오카의 얼굴이 순간 발그레 상기되었다. 그래도 어색한 웃음을 떠올린 채 두 형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역시 나를 의심하시는구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장님뿐만이 아닙니다. 형사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용의자로 보이니까요. 그 리스트에서 나는 빨리 빼는 게 좋을 겁니다. 사사오카는 바로 앞에 놓인 수첩을 펼쳤다. 8월 18일부터라고 하셨나요? 네. 다행이네. 여기 알리바이가 있구먼. 사사오카는 수첩을 보여주었다. 어떤 알리바이죠? 마침 그날부터 여행을 떠났습니다. 2주일 정도 중국에요. 봐요.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란을 펼쳐 보여주었다. 여행은 혼자서? 설마요. 거리처 사람들하고 4명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연락처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만. 물론 약속드리죠.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사오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칸막이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구사나기는 옆에 앉아있는 고즈카 형사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젊은 형사는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사오카는 금방 돌아왔다. 손에 A4 용지 크기의 명함 홀더를 들고 출발은 나리타입니까? 사사오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명함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면서 구사나기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10시경일걸요. 나는 8시 조금 지나서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8시 반에 집합이었으니까요. 그러시겠군요. 구사나기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재고 있었다. 가키모토 시니치는 아침 6시에 집을 나섰다. 도중에 가키모토를 살해하고 시체를 표주박 연못에 버린 다음 검정색 아우디를 사이타마 현의 한 지역에 버린 후 8시 조금 넘어서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몇 초 후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유가와가 어디선가 꺼내온 팝콘을 입안으로 던져 넣으며 구산아기는 철제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식이 수상쩍어. 그놈이 분명한 것 같긴 한데. 내뱉듯이 말한 다음 인스턴트 커피를 꿀꺽꿀꺽 마셨다.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가 심했지만 그런 걸 불평할 여유도 없었다. 그렇지만 적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창가에 선 채 커피를 마시며 유가와가 말했다. 오늘은 드물게 창을 열어놓고 있다.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차광 커튼과 하얀 가운의 소매와 함께 갈색에 가까운 그의 머리카락도 조용히 흔들렸다. 그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 가키모토 시니치가 행방불명된 바로 그날부터 외국 여행이라는 거. 그게 우연이라면 그 인물은 아주 운이 좋다고 해야겠지. 만일 그 같은 알리바이가 없었다면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당할 테니까. 요즘은 그런 추조는 못해. 글쎄, 과연 그럴까? 유가와는 머그컵을 든 채 창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었다. 구산아기는 다시 팝콘을 입에 넣었다. 사사오카의 알리바이를 조사해 본 결과 그의 말에는 틀림이 없었다. 같이 여행을 간 회사원은 8월 18일 오전 8시 반에 나리타 공항에서 사사오카를 만났음을 증언했다. 물론 여행 중에 그가 살짝 귀국한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동기면으로 볼 때 사사오카만큼 수상쩍은 인물도 없었다. 그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경주마 브로커는 구입에 대한 정보를 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공동구매에 대한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사오카의 주변을 조사해보니 올 여름부터 몇 군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깨끗이 그 빚을 청산해버렸다. 가키모토 시니치에게 받았다는 1천만 엔이 그 대출금 상환의 일부로 충당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구산하기의 추리였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사사오카에게 손을 댈 수 없다.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데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탁한 거 조사해봤어? 유가와는 안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벼락 말이야. 아, 그렇지. 물론 조사했지. 구산하기는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런데 그게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어? 자꾸 묻지 말고 조사한 거나 말해봐. 목적도 모르고 조사하는 건 정말 싫다. 구산하기는 수첩을 펼쳤다. 그러니까 6월부터 8월부터면 돼. 유가와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 여름이라고 해서 6월부터 조사했는데. 그래도 8월부터만 알면 돼. 유가와는 친구의 짜증스러운 반응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머그컵을 입으로 가져갔다. 구산하기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8월에 벼락이 친 것은 도쿄와 그 부근을 통틀어서 도쿄만 알면 돼. 그것도 표주 밖 연못이 있는 서쪽 지역. 구산하기는 수첩으로 책상을 쳤다.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안 했어? 그랬다면 간단히 조사할 수 있었잖아. 아, 미안. 빨리 읽기나 해. 그게 미안하다는 사람의 태도냐고 투덜거리면서 구산하기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표주박 연못 주변에서 낙뢰가 발생한 것은 8월에는 12일과 17일에 2번, 9월에는 16일과 스톱! 이번에는 뭔데? 아까 17일이라고 했지. 분명히 17일이지. 응, 분명해. 수첩의 메모를 몇 번이나 보면서 구산하기가 말했다. 그게 뭐 어쨌는데. 그랬어. 17일이었어. 8월 17일. 그리고 다음에 낙뢰가 발생한 건 9월 16일.
유가와는 머그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더니 가운 호주머니에 왼손을 찔러 넣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오른손으로는 뒤통수를 긁적거리면서 아, 뭐야. 이제 안 읽어도 돼? 구산하기는 방 안을 어슬렁거리는 친구에게 물었다. 갑자기 유가와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한 채 인형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이윽고 그는 낮게 웃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행동이라 구산하기는 한순간 그가 경련이라도 일으켰나 하고 놀랐다. 그 사내가 여행을 떠난 게 며칠이라고 했지? 유가와가 물었다. 어? 자네가 수상 적다고 한 그 사내 말이야. 중국에서 며칠이나 있었지? 아, 2주일. 그러니까 일본으로 돌아온 것이 9월 초였다는 거로군.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온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 자네를 고뇌하게 만드는 그 알리바이도 깨지고 말 텐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 그렇지만 아니었어. 사후 경과 시간 말이지. 그게 문제야. 전문가 말로는 부패 상태를 봤을 때 늦어도 8월 25일 전후에는 죽었어야 한다는 거야. 9월 이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가? 유가와는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았다. 9월 이후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없단 말이지. 과연. 유가와는 어깨를 가늘게 떨며 웃었다. 그럴 테지. 그래야만 해. 무슨 뜻이야? 구사나리가 묻자 유가와는 다리를 꼬고 그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구사나기 형사, 아무래도 자네는 큰 착각을 한 거야. 아니, 착각이라기보다는 휘둘렸다고 해야 하나? 범인이 설치한 올가미에 그냥 걸려들고 말았어. 뭐라고? 자네에게 좋은 거 하나 가르쳐주지. 유가와는 손가락으로 안경의 위치를 바로잡으면서 말했다. 살인이 일어난 것은 8월 17일 이전이야. 뭐? 그건 분명해. 즉 8월 18일에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가키모토 쇼요가 사사오카 히로이사와 공범 관계를 자백한 것은 금속제 마스크가 2명의 중학생에게 발견된 지 꼭 3주일이 지난 후의 일요일이었다. 벌써 사사오카는 체포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한 듯 차고의 셔터에서 사사오카의 지문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 죽이자고 말한 건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남편에게 그 일을 알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쇼요는 침이 튀길 정도로 한껏 자신을 변호했다. 여기서 그녀가 말하는 그 일이란 스포츠클럽 강사와의 불륜 관계이다. 사사오카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협박한 것이다. 그러나 사사오카의 말은 달랐다. 내가 부추겼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들켜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나에게 어떻게 좀 할 수 없느냐고 의논해온 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조치를 취해주면 제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말을 사려고 돈을 맡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여자 악질입니다. 나는 그만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조사를 맡은 형사들도 판단하기 힘들어했다. 아마도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일 거라고 구산하기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범행을 더듬어 볼 때 둘 다 적극적으로 행동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진술을 보면 실제 범행일은 8월 16일 심야였다. 쇼요의 도움으로 침입한 사사오카가 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는 가키모토 시니치를 망치로 때려 죽인 것이다. 시체 처리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다. 사사오카가 가키모토의 아우디를 타고 시체를 표주박 연못으로 옮겨서 버렸다. 또한 돌아오는 길에
아우디를 사이타마 현에 버렸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다. 두 사람은 그날 아침까지 가키모토 시니치가 살아있었다는 정황을 만들어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해두려고 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의 아우디를 빌려 그 차가 차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연극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다. 범행은 17일 이전이라는 결론을 내린 구사나기는 당시에 사사오카가 어디서 아우디를 빌렸을까 추론해 보았다. 수사 결과 그의 경마 동료 가운데 하나가 같은 모델의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사람은 범행과는 관계가 없는 듯 8월 18일에 차를 빌려주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트릭이었다. 그러나 처음에 사사오카에게 혐의를 두도록 계기를 던져준 사람이 가키모토 쇼요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발상은 떠오르지 않았다. 언젠가는 수사가 사사오카에게 미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수를 친 두 사람의 술수에 그냥 말려들고 만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범행이 17일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 구사나기의 상사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다. 그때마다 구사나기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다르잖아요. 구사나기의 눈앞에 나타난 건물의 문에는 고전압 연구실이라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노란색 글자로 위험,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글자도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어버렸는데 안으로 들어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을 뿐인 거대한 애자가 나란히 서 있는 광경이 마치 발전소의 일부를 방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뱀 같은 케이블이 어지럽게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런 데로면 함부로 아무거나 만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앞에 서서 거침없이 걸어가는 유가와의 등을 향해 구사나기가 말했다. 난 전기는 도무지 체질에 안 맞아. 그냥 감전되어 버릴 것만 같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그러자 유가와는 발걸음을 멈추고 휙 주변을 둘러보았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 이를테면 자네 옆에 있는 작은 상자, 뭐라고 생각해? 유가와의 말을 듣고 오른쪽 옆을 보았다. 대형 스토브 크기의 커다란 금속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위에 2개의 돌기가 있을 뿐 어떤 종류의 기계로는 보이지 않았다. 모르겠어. 도무지 짐작도 안 가. 뭘까? 콘덴서. 유가와가 말했다. 축전기라고도 하지.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걸? 아, 콘덴서. 과학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어. 대답을 하면서 구사나기는 자신이 왜 아부하듯이 웃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살짝 만져봐. 그 돌기 부분 말이야. 괜찮아? 구사나기는 멈칫멈칫 손을 내밀었다. 괜찮을 거야, 아마도. 유가와는 담담하게 말했다. 감전 쇼크로 몸이 뒤로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구사나기는 황망히 손을 뒤로 뺐다. 농담이지. 원칙적으로 이곳에 있는 콘덴서는 완전히 방전 상태여야 해. 그렇지만 오랜 시간 방치해두면 정전작용으로 서서히 전기를 축적하기도 하지. 저 정도 크기의 콘덴서가 완전히 충전되면 자네 몸 정도는 한 끼 거리도 안 되지. 구사나기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난 다음 유가와 뒤로 바짝 붙었다. 뭐야? 그런데 왜 만지라고 하는 거야? 걱정 접어도 자세히 봐. 콘덴서의 돌기 2개가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지. 저렇게 해두면 전기가 모이지 않아. 콧김을 뿜어내듯 웃으며 유가와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온갖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실험실 중앙에 사각 수조가 놓여 있었다. 가정용 욕조만 했다.
투명한 아크릴로 되어 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그리고 물속에는 여러 가지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거기서 전기 코드도 뻗어나와 있다. 유가와는 그 옆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리로 와봐. 또 사람 놀래키려고. 놀랄지도 모르지만 자네 일이니까 어쩌겠어. 유가와의 재촉을 받고 구산아기는 안을 엿보았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맨 먼저 눈에 띈 것은 수조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마네킹의 얼굴이었다. 여자 모형이지만 가발은 없었다. 그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엷은 알루미늄 판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몇 센티미터 거리를 두고 이번에는 전기 코드가 놓여 있었다. 코드는 그 부근만 피막이 벗겨지고 내부의 도선도 여기저기 잘려 있었다. 표주박 연못의 상태를 재현한 거야. 유가와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야? 아마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금속 마스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겠다는 거야. 유가와는 수조에서 뻗어나온 전기 코드를 따라 이동했다. 그 끝에 손으로 제작한 듯한 장치가 접속되어 있었다. 그 장치의 일부에는 아까 구산아기가 겁을 먹었던 콘덴서도 장착되어 있었다. 다만 이쪽 콘덴서가 훨씬 컸다. 간단한 벼락 발생 장치야. 벼락? 저기 전극이 보이지? 3미터 정도 떨어진 곳을 유가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동으로 된 둥그런 전극 2개를 몇십 센티미터 떨어뜨려 고정한 장치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전극의 한쪽은 수조에서 뻗어나온 전기 코드에 연결되어 있었다. 저기서 조그만 벼락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표주박 연못에서 전기 코드를 주었지. 응, 그 코드는 연못가에 떨어져 있던 철골에 엉켜 있었어. 기억나? 맞아, 분명히 그랬지. 자네가 조사한 바대로 8월 17일에 그 부근에 뇌우가 쏟아졌지. 그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벼락이 연못가에 떨어졌어. 그 철골에? 그렇지.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피뢰침 역할을 한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벼락의 정체는 전기야. 구름 속에서 축적된 전기 에너지가 철구를 향해 한꺼번에 방출되었다고 보면 돼. 구산아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과학의 무지렁이인 그였지만 별 어려움 없이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철굴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는 그 후 어떻게 될까? 보통이라면 물에 그냥 흡수되고 말 테지. 실제로 일부는 그렇게 되었을 거야. 그러나 철굴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코드가 엉켜 있었어. 대부분의 전기는 코드를 통해서 연못 속으로 방출되었다고 봐야 해. 그렇게 말하면서 유가와는 아크릴 수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서? 구산아기는 그 다음을 재촉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가와는 계속했다. 만일 전기 코드가 그 엄청난 전기를 감당할 정도로 굵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는 코드의 일부분이 거의 끊어질 상태였다면? 그 말에 대해 2초 정도 생각한 다음 구산아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몰라. 어떻게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실험하는 거지. 그렇게 말한 다음 유가와는 가운 호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구산아기에게 내밀었다. 뭔데 이건? 안전안경. 도수는 없어.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쓰도록 해. 만에 하나? 파편이 날아오를지도 모르니까. 유가와가 시키는 대로 구산아기는 서둘러 안경을 썼다. 그럼 시작한다. 유가와는 곁에 있는 기계의 다이얼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현재 콘덴서의 전기를 축적하는 중이야. 이른바 전운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 벼락이 혹시 우리한테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구사나리가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 농담이었다. 그런 일은 없어. 그렇군. 배선에 착오만 없다면. 구사나기는 사뭇 진지한 분위기를 가장하는 유가와를 힐끗 쳐다보았다. 콘덴서의 충전이 완료되어 가고 있어. 유가와는 전극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전극 사이에는 몇만 볼트의 전위차가 생겨. 두 극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공간이란 이름의 벽이고, 그러나 그 벽을 부수어버릴 만큼 전위차가 커지면, 그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격렬한 충격음과 함께 두 전극 사이에 섬광이 치달리는 것을 구사나기는 보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수조 속에서 둔중한 파열음이 들렸다. 뭐야? 구사나리가 수조 쪽으로 다가서려는 것을 유가와가 팔을 잡아 제지했다. 마지막 순간에 감전사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유가와는 몇 가지 간단한 조작을 한 다음 구사나기의 등을 툭 쳤다. 좋아, 이제 봐도 돼. 구사나기는 하고 외쳤다. 만족한 모양이지. 유가와는 수조 속에 두 손을 찔러 넣더니 마네킹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 얼굴에는 얇은 알루미늄이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러고는 자, 주문품이라고 말하면서 구사나기에게 내밀었다. 구사나기는 그것을 받아들고 멀뚱하니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어떤 맛을 부렸기에. 충격파라는 거지. 그런데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전기 코드가 녹아버린 거야. 그것도 순간적으로 퓨즈가 끊어지듯이. 유가와는 수조 속에서 전기 코드를 끌어올렸다. 그 끝이 녹아서 둥그렇게 변해 있었다. 표주박 연못에서 준 코드와 똑같았다. 그때 물속에 강력한 충격파가 일어나게 돼. 가까이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당연히 알루미늄 재료는 마네킹 얼굴 쪽으로 밀착이 될 수밖에. 그 결과 이게 만들어진 건가? 금속 마스크를 바라보며 구사나기가 중얼거렸다. 옛날부터 널리 알려진 기술이지만 요즘은 이런 기술로 물건을 만들진 않아. 나도 실험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좋은 공부가 됐어. 세상에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당연한 결과지. 지난번에 자네에게 말했지 않는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괴이적인 현상의 대부분은 유체의 장난이라고. 이것도 그런 현상의 하나인 셈이지. 아니, 내가 이상하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구사나기가 얼굴을 들었다. 얘의 그 마스크가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시체는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면 벼락을 통해 사건 발생일을 추론할 수도 없었을 테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키모토 시니치의 원한이 마스크가 되어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신비주의를 싫어하는 자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분명히 유가와가 조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 대신에 가운 호주머니에서 몇 겹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뭔가를 복사한 것인 듯했다. 처음에 금속 마스크에 대해 들었을 때 내가 라이플에 대해서 물은 거 기억나? 표주박 연못 가까이서 라이플로 사냥을 하느냐고 물었었지. 기억해. 왜 그런 걸 물었지? 사실은 그때 벌써 물의 충격파로 마스크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무엇이 그 충격파를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단 라이플이 아닐까 의심했던 거야.
라이플로 그런 충격파를 만들 수 있어? 물속에서 총을 발사해도 똑같은 충격파가 생겨. 다만 금속 마스크를 만들 정도가 되려면 권총으로는 힘들어. 최소한 라이플 정도의 힘은 있어야 하거든.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 구산하기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라이플에 의한 충격파를 사용하여 이를 덮는 금박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 어느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이야. 유가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구산하기에게 내밀었다. 이건 그 논문의 복사물이야. 한번 봐. 내가 본들. 어쨌든 보라니까. 구산하기는 복사물을 훑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게 어떻다는 건데? 발표자 이름을 봐. 발표자? 구산하기는 앵무새처럼 되뇌며 논문 타이틀 바로 옆을 보았다. 거기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 번째 이름을 보고 구산하기는 하고 비명을 질렀다. 가키모토 시니치. 학생 시절에 이 피해자는 충격파에 의한 피막 형성을 연구했던 거야. 유가와는 흥미롭다는 어투로 말했다. 시체가 되어 연못에 버려진 후 그의 혼이 옛날에 자신이 연구했던 기술을 떠올리고 그 금속 마스크를 만들었다는 스토리. 어때? 구산하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금방 싱긋 웃으며 물리학자를 바라보았다. 과학자는 신비주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과학자라도 농담은 할 수 있어. 유가와는 흰 가운에 소매를 내리고 출구로 향했다.